첫 문장을 말하자면 그날 밤 내가 느낀 가장 강렬한 감정은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확신이었다. 말 그대로 공기 자체가 눈처럼 우리 몸에 달라붙어 따라오는 기묘한 감시의 감촉을 품고 있었다. 경주 첨성대 유적지는 낮에는 온순한 유적지였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기온을 바꿔놓는 순간 그곳은 아예 다른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낯선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바로 내 등 뒤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지금도 확신한다. 그날 우리는 평범한 여행을 하고 있었다. 나는 29, 이름은 민준. 여자친구 유나와 교제한 지 3년째였고 둘만의 조용한 여행을 위해 경주로 내려왔다. 주말마다 야근과 스트레스를 버티느라 지쳐있던 터라 고즈넉한 유적지에서 산책하며 마음을 다독이자는 게 우리의 계획이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캠핑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미세먼지 경보가 떠서 텐트를 치는 대신 경주 시내에 숙소를 잡았고 대신 밤 산책을 즐기기로 했다. 유나는 밝았다. 해가 지자마자 첨성대로 가보자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밤에 유적지를 찾는 게 조금 낯설긴 했지만 사람도 많고 불빛도 있으니 위험할 건 없겠지 싶었다. 문제는 그 평범함이 저녁 9시가 넘으면서 조금씩 부정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우리가 첨성대 근처 잔디를 걷기 시작했을 때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낮의 따스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축축하고 차갑고 뭔가 오래된 건물 속에서 스며나온 먼지 같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어릴 때 들었던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역사는 사람만 남기는 게 아니다. 감정도, 그림자도, 잊힌 것들도 함께 배어있다. 그땐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냄새는 말 그대로 오래된 감정 같은 느낌이었다.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처럼 무언가 눅눅하게 남아있는 냄새. 민준아, 여기 사람 너무 없지 않아? 유나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기도 애매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첨성대는 여전히 거대한 원통 모양으로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잔디밭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길게 흔들렸다. 낮에는 사진 찍는 관광객들로 붐볐던 공간이 지금은 공원 전체가 우리가 아닌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장소처럼 조용해져 있었다. 괜찮아. 곧 우리 말고도 올걸.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지만 내 목소리도 어딘가 공허해져 있었다. 마치 말소리 자체가 먼데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변의 소리가 이상했다. 바람 소리, 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모든 게 있긴 있는데 그 소리 사이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무언가가 끼어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 풀대를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발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잔잔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잔디 위를 천천히 걷는 것처럼 찰칵, 찰칵. 아니, 정확히는 발자국 소리와 비슷한 그러나 사람이 내는 소리 같지 않은 소리였다. 무언가 가볍고 마치 땅 위에 물컹한 물체가 떨어지듯 들리는 소리. 유나도 들었는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잠깐? 그 소리 뭐야? 바람 아닐까? 풀 흔들리는. 근데 말하면서도 바람 소리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풀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소리만은 방향이 따로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누군가 우리 뒤에서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걷다가 멈추는 것처럼. 나는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보고 있는 것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불확실한 공포에는 합리화를 들이대면서도 동시에 그 합리화가 얼마나 억지인지 느끼고 있다. 나도 그랬다. 머리는 바람이라고 말하지만 배와 등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첨성대 가까이까지 걸어갔다. 이 시간대에는 관광을 금지하는 구역도 있어서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고 울타리 근처에서 멈추게 되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 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여기, 왜 왔어? 나는 즉시 심장이 얼어붙었다. 사람이 내는 목소리였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바람이 낸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분명했고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깊게 울렸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유나는 내 옆에서 몸을 경직시키더니 내 옷자락을 잡고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 들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내 바로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단순한 그림자나 착각이 아니라 분명히 서 있는 무언가의 존재감이었기 때문이다. 온도가 뚝 떨어졌고 등에 차가운 압력이 느껴졌다. 마치 차가운 손이 내 뒷목 바로 위에서 공기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때 첨성대 주변에 설치된 안내 스피커에서 갑자기 전기 노이즈 같은 잡음이 튀었다. 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안내방송이 어설프게 시작되었다가 끊기고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 순간 등 뒤의 기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유나가 내 팔을 세게 잡으며 속삭였다. 민준아, 뒤돌아보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나가자. 나도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리고 발을 떼려는 순간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찰칵, 찰칵, 찰칵. 이제는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도 멈췄다. 내 몸은 긴장과 의심 사이에서 완전히 고착되어 있었다. 뭔가가 있다. 하지만 내가 뒤돌아본다고 그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본능이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에서 뭔가를 보게 될까? 그 중간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무엇이 보일까가 아니라 혹시 아무것도 없을까였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느낌이 사실이었다면 그건 내가 현실을 못 믿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때 내 앞에 서 있던 첨성대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돌탑의 그림자가 우리 쪽으로 길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의 팔처럼 천천히 뻗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어둠이 번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오려고 하는 듯한 착시가 생겼다. 민준아, 지금 움직여.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유나의 손을 잡은 뒤 뒤돌아보지 않은 채 한 걸음 앞으로 이동했다. 첨성대의 주변을 벗어나 도로 쪽에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등 뒤의 기운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찰칵, 조금 더 가까이, 찰칵, 또 멈추고, 찰칵. 발자국 소리치고는 너무 차갑고 너무 건조한 소리였다. 사람이면 땅을 밟을 때 약간의 살과 신발의 미묘한 마찰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마치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언가가 땅과 닿으며 남기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도로 근처까지 걸어왔고 차량 불빛이 우리 얼굴을 스쳤다. 그제야 등 뒤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눈물을 훔쳤다. 우리 지금 뭐에 따라온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는 순간 그 빈 잔디 위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원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게 더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떤 매우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분명 천천히 걸어왔는데 우리 뒤쪽 잔디에 발자국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발 모양이 아니었다. 발자국은 둥글고 납작한 물체가 수직으로 떨어진 것처럼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 바로 뒤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그 기묘한 흔적을 가리켰다. 유나도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멈췄다. 둥글고 납작한 형태의 앞은 마치 맨발도 신발도 아닌 발의 개념 자체와 다른 무언가가 땅을 눌러 찍은 것 같은 형태. 그 자국은 잔디를 눌렀지만 뿌리가 찢기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잔디 위를 살짝 떠다니며 특정 순간에만 무게가 실렸던 것처럼. 저게 어떻게 사람이 찍을 수 있는 모양이야.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나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대답을 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몸속에 불안이 조여왔다. 내가 지금 이걸 더 오래 보면 저 자국이 우리 쪽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숙소로 가자. 지금 당장. 유나도 말없이 끄덕였고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도로 쪽으로 향했다. 차들이 오가는 불빛 아래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온 듯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더 불편했다. 마치 방금까지 우리가 서 있던 곳이 비현실이 아니라 이쪽이 꾸며진 현실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말없이 주차장까지 걸어갔다. 차 문을 닫는 순간 유나는 갑자기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민준아, 나 숨이 안 쉬어져.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닦지 못했다. 나는 얼른 시동을 걸고 숙소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했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고 창문에 비친 어두운 공원 쪽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고정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는 한동안 차 안에서 내리지 못했다. 엔진이 꺼진 뒤에도 그 잔디밭에서 들리던 찰칵 소리가 귓가에 그대로 맴돌았다. 결국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뒤에서 말하던 거 들었지? 나는 대답을 회피할 수 없었다. 응, 들었어. 진짜 사람이 아니었지. 그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거기서 사람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모든 게 인정되고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걸 둘 다 너무 명확하게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유나야, 그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 그 한마디만으로도 유나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숙소로 올라갔다. 객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자동으로 뒤를 돌아 문고리를 잡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2번, 3번, 4번. 나도 모르게 반복했다. 불안이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느낌이었다. 유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손을 감싸진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도 누가 우리 따라온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을 돌아봤다. 4층, 어둠,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골목, 길고 좁은 그림자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야 한 구석에서 누군가 엎드려 우리 방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착각이 강하게 떠올랐다. 나는 유나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다.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찬 기운이 손끝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유나의 손이 차가운 게 아니라 방 전체의 공기가 미세하게 얼어붙는 느낌. 냉기가 아니라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체감. 우리 그냥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자자. 내일 아침에 말하자. 내가 그렇게 말하며 등을 토닥였지만 말은 하나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지금 잠드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겪은 방금 그 기운이 더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웠다. 침대 헤드 위에 간접등만 켜진 상태였다. 나는 옆에 누운 유나의 체온을 느끼며 심호흡을 시도했다. 그런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이럴 때면 사람은 의미 없는 소리 하나에도 흠칫한다. 나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방 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세웠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 천장 쪽에서 톱 하는 아주 얇고 가는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천장 위에 무언가가 붙어서 움직이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유나도 들은 모양이었다.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왔다. 민준아, 이거 뭐야? 나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한번 긁히고 멈추고 오랫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짧게 톡하고 두드리는 듯한 소리. 나는 머릿속으로 침착하게 생각하려 했다. 숙소 천장 위에 뭐가 있지? 비둘기? 고양이? 아니다. 이런 소리 아니야. 딱딱하고 벽을 누르는 작은 하중이 전달될 때 울리는 소리였다. 소리의 위치를 추적하면 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위에서 누군가 천장을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였다. 그때였다. 천장 한가운데의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그 바로 위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전신이 얼어붙었다. 유나는 거의 울먹이며 내 팔을 부여잡았다. 저거 우리 따라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누가 차갑게 훑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움직이지 말자. 소리 내지 말고. 그러나 그 순간 또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천장에서 아니라 벽에서. 우리 바로 머리맡 침대 헤드 뒤에 있는 벽면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언가 미는 듯한 압력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렸다. 압력은 소리 없이 내려오다가 벽의 중간 지점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걸 잊어버렸다. 유나도 울음을 삼키듯 침을 꿀꺽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원형으로 소용돌이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 둘만을 중심으로 어떤 기운이 방을 천천히 감싸는 느낌. 그 기운은 차갑고 말이 없고 오래 머물러 있던 무언가의 잔향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딸깍하고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즉시 몸을 굳혔다. 유나도 눈을 크게 뜨고 문을 바라봤다. 손잡이는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없는데, 기척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다. 우리가 숙소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뭔가 우리 등을 따라오던 그 기운, 그게 아직도 문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유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침대 한쪽으로 몸을 말며 귓가에 속삭였다. 절대 소리내지 마. 그러자 딸깍, 딸깍, 딸깍. 손잡이는 now 조금씩 아래로 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문 너머에서 오늘 밤 우리가 잔디밭에서 느꼈던 그 존재가 서서히 우리 방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손잡이가 아래로 눌려 들어가는 그 순간 내 목 뒤쪽에 솜털이 전부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유나는 거의 입을 박은 채로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작은 소리 하나가, 이 조그만 금속의 움직임 하나가 온 세상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할 수조차 없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가 가진 공포보다 먼저 도착했다. 손잡이는 끝까지 눌리지는 않았다. 어떤 불완전한 힘이 천천히 반복적으로 확인하듯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아래로 조금 눌렸다가 다시 위로 돌아가고 또 아래로,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마치 문이라는 구조물을 처음 본 존재가 이 손잡이라는 장치의 쓰임새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를 악물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문을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뒤편에서 서성이는 기운이 피부 아래에까지 느껴졌다. 휘저어지는 음영, 불규칙한 움직임, 그리고 그 너머의 시선. 유나는 내 옆에서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 들리지?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 순간 손잡이가 컥컥 하고 처음으로 크게 움직였다. 둘 다 동시에 들숨을 멈췄다. 이번엔 손잡이가 아예 아래로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조금 들렸다. 딱 한 번.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무언가 문틈으로 집어넣으려던 게 그 순간 멈춘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문 뒤쪽에서 사람이 숨을 기울일 때 나는 진짜 미세한 바람의 압력, 그게 문틈을 통해 스며들었다. 나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참았다.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존재는 문 바로 뒤에 있었다. 우리의 바로 앞, 바로 몇 센티미터 앞, 유나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문이 조용해졌다. 손잡이도 틈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숨을 아주 천천히 토해냈다. 유나도 긴장이 풀리며 한번 크게 떨었다. 갔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약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어떤 규칙이 깨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걸 깨는 순간 문이 열릴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 잠시 후 천장에서 들리던 긁히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마치 그 존재가 문을 포기하고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방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천장이 낮아지는 듯한 기분. 나와 유나 사이로 떨어지는 얇은 그늘. 공기 중에 뭐라 설명하기 힘든 사소한 떨림. 나는 이 상황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유나야, 우리 나가자.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게 위에 있는데 문 쪽 가까이 가면. 그녀 말이 맞았다. 도망가려면 문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문 바로 위와 뒤에 그게 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 존재가 더 가까워질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다. 지금 이 방 자체가 우리 둘을 향해 서서히 닫히는 함정 같았다. 나는 이 악몽 같은 상황을 사소한 논리로라도 분해해야 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도 있고 조명도 있고. 그 순간이었다.
천장에서 퉁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침대 바로 옆, 바닥 바로 위에서 멈췄다. 그러니까 천장 위에 있던 무언가가 우리 바로 옆까지 내려온 것이다. 유나는 혀끝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다리가 뜨겁게 떨려왔다. 피가 너무 빨리 돌고 심장이 깃바퀴를 때릴 정도로 뛰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복도 불빛이 문 아래 틈으로 어렴풋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갑자기 가려졌다. 마치 누군가 그 틈 바로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고 유나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둘 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문 아래 틈으로 손가락 같은 것이 스르르 끼워졌다. 너무 길고 너무 가늘고 관절이 두세 개 더 많은 것 같은 이상한 형태의 손가락. 그게 문틈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나가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동시에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 남았다. 유나야, 화장실로 가.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화장실에는 작은 창문이 있다. 이 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유나는 공포로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방문에서 철커하는 큰 소리가 터졌다. 문이 열렸다. 유나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화장실 문에 등을 붙이고 손잡이를 꽉 잡았다. 방문이 열린 뒤 들리는 발소리. 정확히 말하면 발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끈적하고 유기적인 움직임. 침대 주변을 돌아다니는 무언가의 움직임. 그리고 화장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문턱 아래에 방금 전 문틈에 들어왔던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손가락이 스르륵 하고 끼워졌다. 나는 손잡이를 더 세게 붙잡았다. 유나의 숨소리가 등 뒤에서 억눌려 떨렸다. 문틈 속 손가락은 아직 우리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 문은 아주 천천히, 진짜 천천히 안쪽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잡았다. 손잡이가 내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유나가 등 뒤에서 내 허리를 잡고 버티려 했다. 그 존재는 힘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 자체를 이해하려는 것처럼 조금씩 밀고 당겼다. 그 움직임은 기계적이지도 않았고 사람 같지도 않았다. 마치 어떤 감정 없이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지뿐인 느낌. 잠시 후 손가락이 문틈에서 빠져나갔다. 대신 문 위쪽에서 또 다른 손가락이 혀처럼 길게 아래로 늘어져 내렸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유나는 이제 울음을 멈추지도 못했다. 그 순간 마치 방 전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이유인지 정말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문밖이 조용해졌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버텼다. 그 고요는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방금 전의 공포보다 더 불안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바닥을 스치는 부드러운 끄는 소리가 방 쪽으로 멀어졌다. 그 존재는 방 안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느낌은 절대 들지 않았다. 그 존재가 방 안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숨을 멈춘 채 서 있었다. 유나도 내 옆에서 몸을 굳힌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우리가 있는 화장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스며들지만 그 빛마저도 온전하게 방을 밝히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림자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가락 끝이 저리도록 문을 붙잡고 심장을 억지로 진정시켰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정지한 듯 아주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는 짧았다. 바로 뒤이어 바닥에서 삭삭 하는 미세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은 화장실 출입문 쪽이었다. 그 존재가 아직도 문 바로 앞에 있는 것이다. 나는 유나의 어깨를 살쳤다. 유나야, 창문. 우리 창문으로 나가야 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시에 가장 얇은 공포의 끈을 잡은 채 창문으로 몸을 기울였다. 창문은 작고 낮은 구조였지만 다행히 조금만 힘을 주면 몸을 비집고 나갈 수 있는 높이였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창문을 열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스르륵 하고 벽과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다. 그 존재가 문 쪽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몸을 돌려 유나를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다. 바깥으로 나가자 달빛이 우리를 감싸면서 방 안의 불길한 압박이 잠시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도망쳤다는 안도감보다 뭔가 더 깊은 공포가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진 거지?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내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우리가 방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분명히 뒤따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숙소 건물 사이로 이동했다. 발밑에 작은 돌과 모래가 부서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신경이 곤두섰다. 그때 바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사람이 아닌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그 소리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들렸지만 우리 귀에는 또렷하게 각인됐다. 유나가 나를 더욱 꽉 잡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다. 우리는 결국 숙소 뒤쪽 계단을 통해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대의 차량이 있었고 몇몇 사람이 저녁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주변이 밝아져도 그 존재의 그림자가 우리 시야 가장자리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느낌이 들었다. 차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고르며 차문을 열었다. 유나가 내 옆에 앉자마자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다. 나는 시동을 걸면서 뒤를 한번 바라봤다. 그 순간 유적지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우리 뒤편의 잔디밭 한쪽에서 검은 형체가 스르르 움직이는 걸 보았다. 사람이라기엔 모양이 이상했고 어떤 생명체라고도 정의하기 어려웠다. 나는 유나에게 낮게 말했다. 봐,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 곧 잊을 거야. 믿어. 그녀는 고개를 떨며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몰아 숙소로 돌아갔다. 도착 후 문을 잠그고 창문도 모두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몸을 뉘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청해도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소리, 찰칵, 스르륵, 톡톡, 그리고 문과 벽을 스치는 미묘한 손길의 느낌. 그 존재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관찰하는 듯한 공포가 머릿속을 지배했다. 유나는 내 팔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민준아, 오늘 우리가 본 게 진짜야, 맞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해버리면 현실이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말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더 커지니까. 정확히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다. 밤새 우리는 창문 쪽으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깨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밖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잔디 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그 존재가 여전히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간신히 숨을 돌렸다. 햇빛 속에서 첨성대와 잔디밭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그 밤에 경험한 것들은 현실이었고 그 존재는 단순히 우리를 놀래킨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 깊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조용히 차 키를 들었다. 유나는 아직도 손을 떨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았다. 우리는 다시는 밤늦게 유적지 근처를 찾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남겼음을 느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누군가가 우리를 관찰한다고 느껴질 때는 그 감각 자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포는 단순히 순간의 감각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 속에서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 우리는 차를 몰아 숙소를 떠났다. 멀어지는 첨성대와 그 주변 잔디밭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와 직접 맞닥뜨린 공포는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아갔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있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더 집중했고 작은 소리와 그림자에도 민감해졌다.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가 서로를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한다. 단순한 유령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 밤 우리는 실제로 그 무엇인가와 마주쳤고 그 공포는 단순히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었다. 경주 첨성대, 밤의 공원, 그리고 잔디밭 위의 발자국.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때로는 인간의 삶 가까이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주를 떠나면서도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낮은 햇빛과 평온해 보이는 도로 위 풍경이 마치 방금 겪은 밤의 공포와 상반되는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단순히 밤의 일시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문틈 속 손가락, 천장에서 느껴진 압력, 그리고 잔디밭에서 우리를 따라다녔던 기운이 맴돌았다. 우리가 잠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유나는 차 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다. 손을 꽉 쥔 채 창밖만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손을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렸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말이 우리 둘 다에게 얼마나 무색하게 들렸는지 지금 돌이켜도 생생하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일상은 달라졌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포 체험처럼 밤마다 단순히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혼자 집에 있을 때 책장이나 창문, 천장, 구석, 문틈을 자꾸 확인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경직되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유나 역시 비슷했다. 전화벨 소리, 신문종이 구기는 소리, 심지어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조차 우리에게는 그 존재의 재등장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트리거가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밤늦게 혼자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아주 미세하게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혹은 내 착각인가 생각했지만 분명한 리듬이 있었다. 삭삭, 삭삭, 너무 정확하게 반복되는 소리.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 마비가 왔다. 이전 경험이 내 뇌리에서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 존재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가 순간적으로 몰려왔다. 나는 곧바로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방 안 구석을 살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는 이제 이 공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증폭되는 것이며 그 증폭을 멈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나와 나는 서로에게 공포를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처음에는 말하기조차 힘들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확인했고 이 경험이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닌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 교훈은 분명했다.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유적지에서 느낀 압박감과 문틈과 천장에서 느낀 움직임을 단순히 환각이나 상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감각과 심리를 변화시켰다. 두 번째 교훈은 신뢰와 의지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정신으로 그 방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공포 앞에서 인간은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서로를 믿고 손을 잡고 함께 행동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임을 깨달았다. 세 번째 교훈은 공포의 경험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존재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문과 천장, 벽과 공기 속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은 단순한 감각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이제 그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고 반성하며 살아가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나도 비슷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손을 잡으며 불빛 아래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그렇게 우리는 공포를 공유함으로써 그 경험을 조금씩 견디게 되었다. 몇 주 후 나는 경주 첨성대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경험으로서 기록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귀신 체험이 아니라 우리 삶과 심리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기장에 그날 밤의 모든 세세한 소리, 감각, 공포, 그리고 서로의 반응을 적었다. 유나도 나와 함께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남겼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공포를 마주하면서 생기는 인간의 심리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공포가 얼마나 현실적이며 또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현실과 마음을 조율하는 법도 배웠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것을 주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한다. 단순한 유령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공포는 현실이며 그 존재는 아직도 그 밤의 공원과 첨성대 주변을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공포 앞에서도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주 첨성대에서의 밤, 잔디밭 위 발자국, 천장에서 들리던 긁히는 소리, 문틈으로 스며드는 손가락, 그 모든 경험이 지금도 내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공포는 단순히 순간의 감각이 아니며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오늘의 나와 유나를 만드는 한 부분이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삶에서 마주치는 공포는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우리가 그 밤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교훈보다도 강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오늘도 나는 때때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 달빛 아래 첨성대 주변 잔디밭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관찰하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공포 앞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